예. 화면에 비치는 정봉주 의원 그 얼굴을 보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요, 사람이. 그래요? 이제 귀여울 나이는 지났는데. 아니, 사람이 귀엽단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전라도에선 귀잔 귀인 귀니따? 있다? 뭐 귀니따 이렇게 귀인 표현하는 있다. 거예요. 귀엽다. 귀인 있다. 맞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왜 호감. 여자들이요, 남자한테 호감 보일 때 제일 첫 번째 쓰는 말이 예. 왜 이렇게 귀엽니? 그래요? 호감 보일 때 쓰는 말이죠. 살면서 여자는 우리 집사람만 만나봐 갖고. 이보세요. 왜 그랬어요? 남자들의 3대 거짓말. 예. 내 집사람이 첫사랑이다. 뭐 예. 그래 진짜 우리 집사람이 첫사랑인데. 믿겠습니다. 예. 그럼 모태솔로 오셨다고요? 진짜? 예. 참. 냉. 한국 남자가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여성의 날 지났거든요. 예. 참 38 여성의 날 지났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화면 보니까 정봉주 귀엽죠. 귀엽다는 말은 그 사람한테 느끼는 최대 호감 표시예요. 호감 표시. 우리가 윤석열을 귀엽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우, 팍 오버히트 터질 뻔했어. 나도. 아이고 배야. 역대급 호러물이야. 참, 잘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용님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48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귀여운 남자 브리티맨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의원님은 귀엽게 생기신 얼굴이에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무표정을 하면 약간 강남 좌파 같은 느낌 좀 있고. 무표정하면 좀 싸나워 보이죠. 그리고 사석에서 만나면 진짜 귀엽고. 오늘 또 유난히 일찍 오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방송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서는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그냥 마음이. 원래 저희가 1시에 그 목요일날 1시에 우리 교육연수원 기획회의를 해요. 그래서 연수국 직원들 4명과 그 수석부위원장 4명 저까지 해서 이제 9명의 회의를 하는데 그 이번 주 부산에서 이제 첫 행사를 하잖아요.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그게 이제 그 지금 월간 민주당 말고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행사가 우리가 여러 활동을 하니까 지금 우리 교육연수국 다 이분들 그 보이콧 사보티지 할 판이야. 일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일 모레 그 행사니까 다 준비가 돼갖고 기획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산 백스코죠? 예, 부산 백스코. 부산 백스코 컨벤셔널 1층 여기에서 지금 토요일 날 행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보면은 1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2부는 정봉주, 서은숙, 박진영 다 전부 다 이렇게 새날 패널들입니다. 서은숙 그 시당위원장도 월요일 날 패널 하시죠. 그러시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잘 알겠네. 근데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3월 11일 토요일 날 물론 이 시간 즈음해 가지고요. 서울에서도 장애 집회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건 수도권 집중하는 거고. 지금 뭐 난리 나겠구만. 저기 막 뭐 정봉주만 내려가도 난리 나는데 막 거기에 이제 깍두기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막 박진영 뭐 서은숙 이렇게 난리 나겠구만.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그 토요일 날은 1시 30분에 대일 구려 외교 규탄 범국민 대회. 그래서 우리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와 연합으로 강제 동원 배상안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냐 아니면 그 일본국 한반도 출장 소장이냐 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청래 의원이 또 그랬잖아요. 정청래 의원 부친께서 강제 동원 피해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랬나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화요일 날 또 이 외교 문제 최고의 전문가 김주영 교수를 모셔갖고 했더니 봤어요. 과거 때부터 이제 저는 김창수 동무
창수동무 이제 그 청와대 그 통일비서관 했던 그다음에 인제대 진유관 교수, 김주영 교수 이 세 분을 돌아가면서 모시면서 남북 문제, 한일 문제, 한미 문제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도 예전에 한 5, 6년 전에도 조회수가 3분의 1로 뚝 떨어져. 막 정치적으로 그냥 짓고 까부르고 싸우는 이거 얘기해야지 우리 패널 이 시청자들도 좋아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이 강제동원 문제 이거 완전히 친일 정부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역시 조회수가 3분의 1로 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많이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자료는 예. 이제 두고두고 보죠. 꾸준하게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기가 오면 대중들은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맞아요. 회피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 방송을 10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했던 얘기 그거예요.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포함한 남아서 계속해서 뭔가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살이 붙으면 이제 엎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부산에 계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정봉주 의원님이 지금 요즘 열일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기현이 겨우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거 봉도사가 정확하게 맞췄지. 맞췄죠. 결선 없다. 결선 없다. 야, 그러니까 우리 당과 구조가 틀려요. 체포 동의안 숫자만 빼고는 다 맞췄어요. 예, 정치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이거 그 당의 정당 민주화 그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관여하는 게 이게 탄핵 사유 아닌가 모르겠어요. 탄핵 사유 맞죠. 탄핵 사유 맞죠. 이번에 아마 제일 큰 건이 저 강제동원 건 일본에 팔아버린 거. 그것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제일 크죠 그거는. 근데 핵심은 언론들이요. 김기현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갔다 뭐 압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윤석열의 전폭적인 지지와 푸시와 뭐 온갖 것들이 동원됐지만 겨우 50% 넘었잖아요. 그럼요. 겨우 50%. 그러니까 47%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과정이 좋았다면 윤석열한테는 윤석열이 지지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과정이 좋았다면 김기현이 돼도 별 무리가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찍은 김기현 안 찍은 사람들은 반윤과 비윤의 스탠스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잊어먹는데 이번에 그 전당대회 이거 난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2년짜리죠 다. 2년짜리인가요 다시? 이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가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원래 이준석 대표 임기는 올해 6월 11일까지예요. 그렇죠.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뭐를 했냐면 당원 당규를 2번씩이나 바꿉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전국회의를 소집해야 되거든요. 그 대의원 800명 대의원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뭐 어쨌든 800명 정도가 그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소집할 수 없다라고 자기들 그렇게 주장하면서 2번씩이나 소집해갖고 당원 당규를 바꿔갖고 이준석을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사표를 막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2번이나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소집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이게 도대체 이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이런 맞죠. 존재하는 이런 정당 이거 히틀러 시대 나치 정당이라고 해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상한 정당이에요. 지금 북한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중국의 무슨 중국 공산당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나치 정당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거 허위사실로 우리가 또 명예훼손을 가기 때문에 나치 정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게 법망을 피해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혁구라지라는 거예요. 혀로 법을 피해가는. 꼭 법을 피해 가셔야 돼요. 피하고 싶어요. 법과 정면을 부딪혀야지. 감옥 가기 싫어요. 무서워.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가 들어갔어요. 전당대회 들어갈 때 너네들 이거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김기현이 되게끔 만들 것이다. 그럴 때 그 국힘의 패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원당규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전에는 70%가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30%는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것도 국민 여론조사도 국힘을 지지하는. 이거를 깡그리 바꿔버리잖아. 왜? 유승민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결선 투표 만들어진 거는 그냥 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승민 강제로 아웃시킨 거죠. 그리고 1등으로 나온 게 나경원이었어요. 나경원을 무슨 사표를 낸다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관여했고 나경원을 아웃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가 올라가니까 안철수 대통령실 관련자들이 직접 나왔고 안철수를 조지는 이런 상황이 어딨냐고요 이게. 이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는데 간신히 52.9% 득표란 거예요. 세상 일을 바라본다는 게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인데 김기현이 결선 투표까지 갈까 했던 게 결선 투표 안 가니까 예. 압승 이렇게 언론이 표현을 해버리지만 사실상 지금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밀었던 후보가 52.9%밖에 못 얻었다면 사실은 진 거죠. 50%에 가까운 게 진 거죠. 예. 그리고 이준석계가 최고위원이 못 된 이유는요. 한 명만 출마했으면 됐을 거예요. 표가 나눠졌다고 봐야지. 그렇죠. 일단 3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3명이. 자, 근데 이제 지금 김기현은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의 아바타, 윤석열의 바지사장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요 총선까지 한번 가보실까요?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바지사장 같아요. 어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 후보를 쭉 세워놓고 이제 번호 순대로 득표율을 부르잖아요. 예. 보통은 뭐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득표율 딱 부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나중에 최종 누구가 선출되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 자기 득표율이 나오니까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캐릭터가 좀 모자라.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득표율 부를 때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 좀 없어요. 어느 후보도 없거든요. 없어요. 어느 후보도. 그럼 뒤에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은 뭐가 됐냐고.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저 정당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뭐. 아니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그쪽 최고위원 출마했던 사람들하고도 같이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요. 이 방송 밖에 나와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한 서너 명 빼놓고 다 115명 중에 반윤 비윤인 사람들은 뭐 줄을 안 서고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다 줄을 쓴 거예요 그냥. 그중에 한 30-40명 공천 못 받거든요. 그런데 다 줄을 섰어요. 그런데도 52.9예요. 예. 50, 그 다음에 원외위원장이요? 한 명도 거의 한두 명 빼놓고 그럴 정도로 다 줄을 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했던 거 처음 봤다. 그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52.9, 53%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의 52.9%는 사실 분열의 전조라고 봐요. 분열의 전조죠. 이재명 대표처럼 77.77 정도 나왔다면 압도적으로 돼야 될 텐데. 아니 77.77 나오기 싫으면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사탄의 후손들 같아요. 그러면 악마의 숫자 66.6이라도 받든지. 6666. 52.9가 뭐야? 악마의 숫자 66.6 받으면 딱 좋지. 어이구. 아이고네 진짜 어이구.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 자기 공천하기 쉽게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을 뽑은 게 김기현인데 그 김기현은 사실 윤석열의 직할 통치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후보 와중에 여러분 재밌는 현상들이 김기현은 날짜가 정확하게 제가 11월 29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1월 28일 아니면 11월 29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김기현 후보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독대를 했고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독대하고 난 다음에 12월 초 3일쯤 3일인가 4일쯤에 대구에 가고 이러이러한 후보가 돼야 된다. 수도권에서 득표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쭉 얘기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거기에 하나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웬일로 주호영이 나를 다 칭찬을 했냐? 그건 내 얘기한 거다. 그럴 정도로 이제 뭐 유승민을 지칭을 했는데 김기현이 어떻게 수도권에서 득표할 수 있는 인물이죠? 수도권에서 김기현 누가 알죠? 몰라요, 이 사람. 근데 11월 29일 날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그때 아마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공천에 어떻게 관여하지 말라든지 우리 무슨 미션을 줬는데 그 이후로 이번 그 총선 이번 전대 과정에서 안철수 계속 뭐 요구했는지 아세요? 대통령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걸 징징거리면서 계속 요구해요. 이건 뭐냐면 당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라니까요. 당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혹은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으면은 제대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당에서 하기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왜 하냐면 정부는 딱 자기들 그 행정부에 같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당은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 당이 대통령한테 이견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한테만 줄 서는 그런 그 풍속을 보인 그 양태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이분은 여기도 하자면 아니에요? 하자면 맞죠. 예. 토착 비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렇죠. 이번에 부동산 투기 문제 나왔죠. 동생 김사면 씨. 예, 김사면 씨 지역에 그 건설 브로커들하고 무슨 30억을 받았니 어쩌니 하는 그 구설수에 휘말렸던 분이고요. 검찰이 봐줬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후보 그 동생이 있었고 이번에 부동산 투기 문제는 저는 저 두고두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황교안이나 안철수가 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막 그걸 폭로하고 나중에 대통령실까지 개입해가지고 행정관들이 선거운동 했다는 것까지. 예. 어제 분위기 보니까요. 안철수는 김기현 수락연설 하기도 전에 나와버리고 예. 황교안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부정선거다 그랬어요. 실시간 득표를 보니까 그렇죠. 30, 40, 50으로 딱딱 떨어지더라. 이거 말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천하람까지 포함하면 나머지 47%, 8%의 사람들은 사실상 2차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 예.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실이 지금 총선 때 30명 총선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성정상 뭐 협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줄 안 섰던 놈들 자리는 다 밀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해요. 30명 들어오는데 어느 지역구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는 허은하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제 벌써 이게 시작되고 이 사람들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거 보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일제히 성토를 하고 뭐 이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열의 전조 나아가서는 총선 폭망의 전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네. 투표 조작의 증거로 5초마다 투표자가 정확히 10명씩 증가했다. 이분은 그때 사전투표 부정선거 주장하더니 이분도 일관성이 있어요 보면. 그럼요. 사람이 그렇게 해야죠. 훌륭해. 우리 맞았든 틀렸든 일관성 있게 해야죠. 예, 이분 참 훌륭해. 상황이 이러니까 김기현 앞에는 50%에 가까운 반대파를 끌어안을 숙제가 있는 건데 예상하다시피 한 30명 정도 대통령실이 지금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검사 출신이고 뭐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그 사람들 꽂아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이야 뭐 윤석열, 김기현 압도적 승리 이렇게 언론들이 빨아주지만 그게 되겠냐 이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선거운동이 한 9월서부터 우리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우리 진보 진영의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 새날이나 정봉주 TV 말고 그 다른 요런 아주 그 좀 재밌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뭐를 하시면 되냐면
정부 요직에 가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금감원장에 가 있는 이복현 씨,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에 가 있는 그 누구죠? 한동훈 씨, 그다음에 법제처장에 가 있는 이완규예요. 인천 동구 미추홀 예, 그 남영열차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남영열차가 우리 그 민주당 후보로 있지만은 또 윤상현 씨 아니에요, 저쪽에. 네. 그래서 우리는 쟤들끼리의 싸움을 우리가 그 촉발시킬 수가 있어요. 누가 사표를 던지면 그 사람이 고등학교 출신인지 대학 출신인지 그다음에 처가가 어딘지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반명에 서갖고 막 찬성표 던져야 된다고 열을 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민주당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 왜 도대체 당신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을 봤는데 왜 그러냐. 주위에다 한 얘기예요, 그 양반이. 야, 우리 지역에 누구 나온다는데 그 사람을 왜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거야? 그 사람 친명 아니야? 친명이 나 죽이려고 여기 꽂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무도 우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의 특별 지역 한 8개 뭐 정도 지역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예, 근데 자기들 이건 자가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 국힘은 뭐가 돼 있냐면 실제로 지금 그 푸나님은 30개 지역이라 그러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요 53명에서 56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실만. 아, 대통령실만. 대통령실에 출마 준비자만 30명. 아, 그래서 그러면 오르시면 되겠네. 전체적으로 검찰 출신 요직에 간 사람들이 검찰 출신이면서 변호사 했다가 온 사람들, 예를 들어 이번에 국수본부장 정순신 이름을 좀 바꿔라 이순신 장군이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등등하고 변호사로 왔다가 다시 이제 정부 요직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53명에서 56명이라고 하는 게 저는 검찰 출신자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영남과 그 강남 서초 송파로 갑니다. 그럼 목동 쪽도 가겠죠. 다 유리한 지역만 갑니다. 그러겠죠. 뭐 그 사람들이 전라도 가겠어요? 아니면 강북을 가겠어요? 그리고 일부는 한 10명 정도는 비례를 5명에서 10명 정도는 비례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을 갖고 지역을 폭파시키는 사람은 40명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금까지 성정으로 보면 예. 이제부터 협치해야지. 예. 비윤도 막 공천해야지.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깨지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거. 그분은 협치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걸요. 내 사전에는 협치가 없어. 딱 한 번 통합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언제 통합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면서 3월 3일인가에 통합 얘기를 처음 해요. 근데 안철수 안 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통합 얘기한 게 있어요. 이명박 사면 복권하면서 통합을 얘기해요. 이명박 사면 복권한 게 어떻게 통합입니까? 보수 단결이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요. 예. 취임사에 통합을 넣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 취임사에는 없어요?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땐 통합이에요. 예. 그런데 자, 그러면은 40명은 무조건 지역구에 공천을 합니다. 40명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그 쭉 밀고 있는 40명이요. 40명의 방정식이 있어요. 40명의 방정식 알죠, 나도. 예. 그 주호영 60몇 명 나왔을 때 이영호 찍은 사람이 42명이에요. 42명이요. 그 다음에 12구 참사 국정조사 할 때 220명이 찬성을 하는데 그중에 국힘이 46명이에요. 그리고 그 국민공감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 41명이에요. 그럼 어바웃 40명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40명 지역을 가서 폭파시킬 거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기현이 얻은 득표가 52.9%인데 예. 사실은 예. 반 윤석열 쪽 물론 당원들의 득표이긴 하지만 예. 반 윤석열이 더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더 늘어났죠.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줄 섰다면 예. 뭐 대충 그런 가정하에 했을 때 지금 그때 뭐 120 중에서 40석 정도면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은 퍼센테이지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천하람이 가져갈 표 민주당도 그렇고 항상 모든 정당은 15에서 20% 정도는 안정적으로 비주류표는 있어요. 근데 지금 47%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주류표 한 15% 정도는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 황교안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라고 극우라고 빼놓더라도 비주류 천하람한테 갔던 표 말고 보수 쪽에서 너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푸나님이 얘기했던 그 친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정치 행태나 통치 행태에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47%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보기에는 야, 나 반대하는 사람 47%야? 그럼 국회의원도 그 지역구 47% 무조건 죽여. 이런 이상한 논리를 또 갖다 때려 맞힐 수가 있어요. 어디서 그런 걸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아주 궤변에 능하더라고. 지난번에 정순신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정순신은 학폭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계급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폭이 발생된 게 원인이랬지만 그 다음에 학폭이 발생된 지 아들을 자기와 그 법꾸라지들이 싸면서 그 학교를 압박을 하고 제주 출신 아이를 몰아붙이는 하나의 그 카르텔이 형성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권력층의 그 도덕 불감증 이런 거로 해갖고 이후로 아들의 문제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 정순신을 쳐야 되는데 담화를 발표하는데 담화가 이거 아니에요. 학교 폭력 근절해야 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놈들이 꼼수를 부린 게 야 요즘 더 글로리 내일이면 더 글로리 이제 그 시리즈 8개 2부 뜨거든요. 3월 10일 날. 그것 때문에 지금 열광을 하잖아요. 왜냐면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했어요. 우리한테는 무척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그 한류에 부정적인 사람이 야 오징어 게임 보게 되면 여기는 그 약육 강식의 사회고 all or nothing 이렇게 그 사회인데 더 글로리 보니까 이 사회는 정말 왕따 이런 등등 하면서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의 문화가 너무 깊은 나라다 이러면서 막 부정적인 논평을 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더 글로리 보고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으니까 딱 느닷없이 정순신이 너 왜 아들 문제를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풀고 나갔냐. 그리고 그것을 재판까지 끌고 가면서 지금 그 두 명이 한 명이 당해갖고 한 명이 학교를 자퇴하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은 왕따 사냥감을 찾아가는 사냥꾼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 피해자들은 둘 다 대학을 못 갔습니다. 하나는 외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금도 정신병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비워했던 이 사회 계층의 문제, 계급의 문제를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학교 폭력 근절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우리를 찍지 않았던 47%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신유승민파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구 한 100명쯤 돼요, 의원들이. 그럼 여기서 40명 쳐내면 얼마예요? 47% 쳐내면 45명 쳐내는 거예요. 딱 40명의 공항이 나온다니까요. 그 윤석열 캐릭터는요,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인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요. 사패 성향이 있다고. 저는 손패든 사패든. 웬만해서 제가 푸나님 견해에 다 찬성하는데, 이건 동의하지 않는데, 캐릭터를 분석하는 거는요, 사람일 경우에 분석을 해요. 저도 또 센 발언 하시면 지금. 아니요, 저는 그냥 심리학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여기 주어가 없어요. 누구라고 목적어도 없어요. 윤석 형씨 뭐 이런 거. 나는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 저번에 다른 방송 나가서 대통령 이름을 기억을 못 해주시더라고. 내가 그 장면만 또 봤네. 아니 근데 박지원 씨가 그래요. 그러면 안 되시오. 그래서 아니 내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이름 기억 못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 민주사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사람은 내가 정봉준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어. 그러면 내가 그 말에서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돌아서면 미안하기도 하거든. 윤석열은 그게 없어요. 미안한 감정이라는 게 없다고.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그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성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기현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면서 싹 잘라버리겠다는 건데 그래서 자기한테 대들면 검찰 캐비넷 꺼내오면 되겠다는 정치가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 보시죠. 안철수는 사망 선고 받은 거 아니에요? 호흡기 떼진 거 아니야? 안철수에 대해서는 저는 마지막 판단은 안 할 것 같아요. 마지막 판단은 그러니까 그 앞으로 안철수를 더 써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안철수는 묘한 캐릭터잖아요. 덤비는 듯 하다가 눈을 부릅뜨면 깨갱 하면서 나는 그 개들이 그 겁을 좀 배 까고 딱 배 드러내고 누워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아직은 점점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스탠스에 따라서 지금 안철수가 김기현을 엄청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대통령실 사람들까지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행정관들 막 선거 개입한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안철수 수사 들어갈 거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공천을 탈락시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고 그 전에 접게할 수도 있다. 윤석열도 거기다가 뭐 공적 이런 걸로 포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좀 뭐 지금은 너무 앞서간다 그러죠. 윤석열 캐릭터로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철수 수사 들어가고 그걸 빌미로 공천 탈락시킨다. 저는 이제 보통 우리들 마인드 같으면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할 텐데 윤석열 할 것 같아요. 저분은 저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정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는 항상 특히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 같이 하는 패널들은 이게 정보인지 뇌피셜인지 구분을 해주는데 요거는 정보입니다. 무척 본인이 정치를 잘한다고 보고 있대요. 우리 찰스 형이요? 아니요 윤. 예. 참네. 무척 정치를 잘한다고 보고 있고 대통령실 앞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갖고 있다가 너무 격하게 소리를 질러대기 때문에 줄 서 있던 사람 다음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다 피한대요. 그 들어가면 견해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통합 얘기 안 하는 건 또 기본적인 캐릭터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얘기를 안 듣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지금 정치를 제일 잘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식으로 하니까 김기현이 되고 지지율 올라가.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지지율 올라갔다고 40% 넘었다고 좋아해. 역대 최하위 지지율이에요. 아니 노인들이 노조 때리니까 만세 하면서 지지율 높아지는 게 무슨 지지율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지금 40% 넘은 게요. 역대 대통령들이 이명박만 빼놓고 이 시점에 다 60% 넘었어요. 7, 80%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계속 7, 80% 유지하고 있었죠. 역대 최하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 폭주를 막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가 이미 배 까고 누워버렸거든요. 깨갱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최종 판단은 하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 이번 경선 와중에 마지막에 대통령실을 깠잖아요. 근데 까는데 뭐냐면 복서들이 꽁무니 빼고 도망가면서 주먹 휘두르는 거랑 똑같아요. 사정거에 전혀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걸 과연 안철수가 대통령실을 공격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내가 표가 안 나오니까 비주류 표 좀 먹으려고 그냥 쇼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대통령실 수석들이 부정선거에 앞장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그러니까 이번에 고발해 버렸잖아요. 강성규를 시민사회 수석을. 그런 상황이 고발했죠. 그 상황이 되면 그거는 좀 심각하더라고.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안철수 반대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윤석열 들어줄 것 같은데? 제가 딱 걸리는 게 깜빡했는데 시민사회 수석 고발한 그거는 안철수의 최대 악수예요. 그렇게 안 갔어야 되거든요. 그냥 정치적 선언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물론 고발했다고 검찰 수사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감정을 건드렸지. 그러니까 윤석열 고발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그거는 좀
찜찜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들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안철수에 대한 악감정이 결국에는 안철수를 공천에서 주저앉히는데 주저앉히는 방법이 비리가 있다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밖에 좀 다른 방법이 없죠. 자, 그러면 한 명 더 한번 다뤄볼게요. 이준석. 이준석은 재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윤석열의 영원한 그 아픈 손가락 치통으로 남을까요? 재기가 가능하다. 전 그 질문도 의미가 없이 그냥 윤석열 이준석은 그냥 동네에서 계속 재기나 차고 다니겠죠. 재기 차고 다닌다고? 재기 찰 가능성.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준석의 멘트 워딩을 보면요. 1월 초에 뭐라 그러냐면요. 절대 탈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본인이. 그리고 그 기사 나오진 않았지만 그때 그 몇몇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 기자들한테 이럽니다. 절대 탈당하지 않고 여기 놓은 병은 나밖에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날 공천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죠? 무소속으로도 출마하겠다 그랬어요. 이준석 스탠스가 바뀝니다. 근데 이번에 이준석의 목표는 뭐였었냐면 최고위원 2명을 두고 비대위로 못 가게 최고위원 2명이 자기 이 2명이 들어가게 되면 최고위원들 사퇴를 4명이 다 해야지 비대위로 가는 구조로 지금 다운 단계가 바뀌었거든요. 그 2명이 있으면은 이 비대위로 못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당대표는 못 만들어내지만 이렇게 본 거예요. 결선 투표하게 되면 그러니까 계획이 분석이 다 틀려져 버린 거죠. 안철수가 2등을 하고 결선 투표로 가면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실은 이걸 흔들어서 비대위로 가려고 할 텐데 본인들 2명을 놓고 비대위로 못 가게 막겠다. 이준석의 분석이었거든요. 예측이었다면 다 틀렸잖아요. 이 당은 본인이 만든 그 체질로부터 이제 바뀌었어. 다른 정당이 된 거야. 그러면 자기가 구상했던 어찌 되었던 노원병에서 무조건 자기한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구도는 이미 깨졌어요. 그리고 이 정당은 이미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버렸어 그냥. 당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 정당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의미 있는 게 저분의 얘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유승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됐다. 그렇죠. 공천 협박.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다. 근데 이분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면서 페이스북에 뭐라 썼냐면요. 폭정을 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랬어요. 폭정을 누가 폭정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폭정한다는 거예요. 폭정은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폭정이라는 표현을 썼는 거 제가 또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 챗 GPT한테 물어봤어.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우리는 폭정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챗 GPT가 답변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2021년 10월까지 정보이므로 최근의 정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폭정이라고 하면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 민주당 쓴 적이 없어요. 유승민 썼다. 유승민 쓴 거예요. 폭정은 그냥 그 독재 정권이랑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은 오늘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성명도 보면은 독재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요. 그 뉘앙스가 있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완곡하게 버티면 니들 빼놓고 신당 창당할 거야가 윤석열의 생각이었을 수 있는데 그게 김한길 아니라면서요. 그 아니었죠. 근데 지금 필요 없죠 이제. 근데 윤석열 스타일로 보면 이준석 공천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이준석은 어떤 방식 비례 정당이든 뭐든 만들면 본인은 국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본인이 정당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선 당선 가능성 없어 보여요. 무소속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무소속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비례 정당 만들어서
기호 2번 하면 돼. 근데 비례정당 그 룰이 바뀌거든요. 네. 그 2020년 지난 총선 때의 비례정당의 그 제도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 연동제는 깨집니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는 그렇게 비례정당으로도 안 되고 그 비례를 본인이 받으면 갈 수 있는 1번이 안 되죠. 여성이니까 2번 받으면 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원장은 또 뭐라 그랬어요? 이준석 유승민이 건전 보수 정당을 만들 것이다. 그 우리하고 비슷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분도 뭐 정치 그 구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정치 천재라고 하는 거 이제 정치 구단은 20세기적 표현이고 우리는 이제 21세기적 표현 아니에요? 거기다 아날로그적 표현, 우리 디지털적 표현인데. 지니어스정. 예. 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또 이렇게 보면 이제는 자기가 유승민보다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은근히 인터뷰를 하면 유승민을 까. 저번에 불출마했을 때부터 감정이 상한 거예요. 예. 자기 대신 원수 갚아주길 바랬는데 정치적 아버지가 비겁한 모습 보인 거예요. 유승민은 안 나간 게 저는 더 성공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그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고 당대표 떨어진다면 탈당하면요. 야, 너 떨어졌으니까 나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유승민은 이번 전당대회 저는 최대 수혜자, 보수 진영의 최대 수혜자는 유승민이라고 봐요. 오히려 참전을 안 했거든. 참전 안 하고 계속 윤석열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는 야, 이 세력 간에 좀 부딪히긴 하지만 더 큰 그릇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안자로 남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이념과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윤석열이 이념과 가치는 뭘 갖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을 어떻게 보이냐면 사사건건 정치수를 갖고 싸우고 장난치는 이런 좀 이미지로 보여요. 근데 유승민은 이번에 처음으로 큰 그릇으로 보여. 그래서 유승민이 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지금도 유승민을 쫓아갈 의원들은 한 6, 7명은 있다는 거예요. 현역에서. 현역에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대목이던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을 쫓아갈 건 허은하 의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비례. 이게 비례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유승민과 이준석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유승민 깃발 아래 이준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국힘의원들은 자기가 떨어질지 어쩔지 몰라요. 근데 그 명단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사표를 낸다 그 검찰 출신이? 그럼 그 사람 어디에 나간지 우리가 얘기해 주면 돼요. 창원의 마산에 마산고등학교를 나왔어 누가 검찰이. 근데 한 10월쯤에 사표를 내. 그럼 그쪽 마산에 있는 연구를 찾으면 어디 지역으로 나갈지 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해주는 거야. 그냥 명단은 9월서부터 우리가 명단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유승민과 이준석을 쫓아갈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30명쯤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신당창당이 신당창당이에요. 예. 신당창당은 결국은 유승민과 이준석 깃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시간 관계상 민주당으로 건너갈게요. 국민의힘 얘기 참 재밌는데. 재밌긴 한데. 우리가 국민의힘 전문가가 됐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우리 당도 아닌데. 근데 국민의힘을 하면 우리 그 시청자들이 그 얘기 왜 하냐 그러는데 국민의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알아야 돼요. 자, 민주당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김어준 총수의 도움을 받아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를 절대 사수한다는 여론조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에 지금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인데 저게 뭐냐면은 위에 ARS는 자동응답이고 CATI, CATI는 컴퓨터, 어시스티드, 텔리폰, 인터뷰잉의 준말이에요. CATI. 그러니까 컴퓨터로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전화로 인터뷰하는 이게 지금 CATI인데 여기 여론조사를 보면 가운데를 쫙 한 반으로 갈라야 돼요. 자동응답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사퇴해서는 안 된다가 86.5예요. 텔리폰 I는 뭐의 약자라고요? 인터뷰잉. 텔리폰 인터뷰잉, 전화 면접. 전화 면접.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가 8.3. 이게 이제 자동응답이고 전화 면접은 당대표직에 사퇴해서는 안 된다가 81.9, 당대표직에 사퇴된다가 1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를 절대 사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면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이건데 자동응답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60.8,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22.5,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3.9고요. 그다음에 전화 면접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38.1, 특별히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을 것이다가 41.0,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가 17.1입니다. 이건 이제 자동응답과 전화 면접의 특성인데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정치 저관여층들이 결국은 응답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상담원들이 선생님 바쁘시지만 전화 안 받으면 한번 또 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응답은 정치 고관여층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 고관여층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치러야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60.8.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바라는 바가 뭐냐? 62.7이 현역과 비명계의 반발과 갈등을 무릅쓰고 공천 개혁의 길로 가야 된다. 이 62.7이고 다음에 공천 개혁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비명계와 갈등 봉합의 길을 가야 한다가 27.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 생각은 제가 방송으로 하는 이야기나 의원님 하는 이야기나 거의 똑같습니다. 지지층들 생각은.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비명계들은 그 지지층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총선은 지지층 결집시켜서 이기는 거고 대선은 중도 확장시켜서 이기는 거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표율 때문에. 이 민주당 얘기를 사실은 저는 오늘 여기 질문지에 있었네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국힘 얘기만 하고 민주당 얘기는 정봉주 TV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질문지를 때 새벽에 드리면 좀 보세요. 다 봐요. 근데 그게 있다는 거 몰랐다고? 인간의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앞에 많이 끌었어요. 민주당 얘기를 안 가려고. 근데 이제 땡 이걸 눌렀기 때문에 가는데 일단 이거를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저쪽의 플랜은 뭐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추가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를 원내대표 선거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원내대표 경선 다음 단계 5월 둘째 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월 초에 주호영 대표가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주호영 대표가 그만두고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 선거가 4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기 1년을 하게 되면 4월에 하는 게 맞는데 다음 단계 5월에 있기 때문에 3월에 있었나 그래요. 박홍근 원내대표 선거가. 그래서 빨리 가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4월 달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좀 급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검찰 내부에 정보와 뇌피셜을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플랜 A는 구속영장을 치고 흔들어 놓으면서 대표직 사퇴를 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직 사퇴를 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이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자중질환에 빠진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게 플랜 A입니다. 플랜 B는요. 자, 흔드는 척 하면서 결국 당대표를 놔두고 이재명 당대표의 부정적 이미지를 재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대표의 컨트롤 하에서 총선을 치르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플랜 B입니다. 근데 이쪽이 지금 이제 국힘과 우리 검찰은 한 몸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현재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요. 당의 보고가 안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무슨 보고서를 받겠어요? 대검에서 있을 때처럼 검찰 보고서를 받을 거예요. 그럼 지금 검찰이 정치 보고서를 검찰 출신들이 하나의 팀이 돼갖고 정치 보고서를 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개 중에 이 대표를 친다? 쳐서 사표를 내게 한다? 아니면 그냥 질질 유지하게 된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본인들도 판단 안 했는데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붙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어쨌든 우리는
체포영장 치는 게 불법이다라고 하고 반인권적 요소고 반헌법적 요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현실을 보자고요. 이제 요 정도까지 하게 되면 제가 일부 평론가보다 조금 더 나간 수준이에요. 근데 요 정도 갖고는 지니어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깔때기 시작. 아니, 깔때기 시작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누가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걸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이조저도 아닌 사람이 되면 예. 검찰이 민주당 컨트롤하기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의 수가 명백해지고 민주당이 어떤 수를 둘지 그것도 이제 원내대표를 통해서 보이는데 이번에요. 반명 의원들에게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니네 실수했습니다. 옛날에 그 친구 영화 봤죠? 친구. 왜 오래전에. 장동건. 예. 또 누구죠? 유호성 누구 지금 국회의원 동생이죠? 유상범 동생인데 선생님이 유호성 네 아빠 깡패야 그러고 싸다고 막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유호성이 확 승질내면서 나가거든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건달이 자랑이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패는데 그러니까 확 나가버리는데 그 밑에 감초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생이 앉아갖고 제 아버지 진짜 건달 맞나? 그러니까 꼭 감초가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반명 이 사람들이요. 이거 찬성표 많이 던진 거 실수했어요. 엄청난 실수한 거죠. 실수했어요. 당원들한테 실수한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도 실수했어요. 원내대표 지금 전해철 박강원이 단일화하려고 이현욱 셋이 단일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번에 이 찬성표 많이 던짐으로 인해 갖고요. 의원들 표가 딱 갈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해철이 나오든 박강원이 나오든 이현욱이 나오든 40표를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명계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먼저 줘버린 거예요. 의원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이랬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럼 그 친명과 범친명 그다음에 586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누구냐면 홍익표예요. 홍익표 후보가 지금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홍익표 후보가 유리하게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사무총장 그만둬라. 그다음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그만둬라. 이 두 사람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이 두 사람 그만두라고 한 건 뭐냐면 개혁공천하지 말, 공천혁명 개혁공천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홍익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홍익표가 누굽니까? 성동 자기 지역 버리고 서초로 간 사람이에요. 왜 갔냐면요. 이거예요. 당원들이 자꾸 통일지역 삼선 금지하자 이제 제한하자. 그러니까 직접 얘기해 주위에다가 나 잠깐만 삼선인데 성동에서 통일지역 좋은 지역 좋은 지역도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여기서 삼선했으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당원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서초로 갔어요. 박경민과 그 지역위원장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계속 정치할 겁니까? 청와대 이제 비서관으로 갔다 왔죠? 나 이제 여기서 정치 안 할 겁니다. 그 서초 의뢰예요. 강남과 서초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강에 붙어 있는데 갑이고 안쪽 내륙지방이 을입니다. 을은 해볼만 해요. 을은.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는 거기 행복주택이 을에 다 있어요. 그게 한 만 몇 세대가 해갖고 거기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강남 갑은 구룡마을이 있어요. 여기 호남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당선된 적도 있죠, 민주당이. 그렇죠. 전현희 의원이 강남 가불병인데 병으로 강남 국힘 유리한 쪽에 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을이 있었고 2016년이니까 당선이 됐던 거거든요, 거기서. 근데 뭐냐면 강남 가불병이 다시 두 개 지역으로 묶이려고 그래. 어쨌든 서초 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홍익표 의원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가 되면요. 특히 원내대표가 되면은 공천 여부에 대해서 강력한 입김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홍익표 의원은 어떻게 했어요? 3선 포기하고 4선 동일지역 4선 포기하고 갔어요. 홍익표 의원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공천혁명을 해야 된다. 내가 몸을 내 스스로 던져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3선 이상 비줄이고 줄이고 3선 이상 의원들 덜덜덜 떨고 있어요. 홍익표 되면. 그 흐름이 있구나 안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두 번째, 홍익표는 이낙연 의원을 지지했지만 세게 안 했어요. 그 홍익표 의원은 워낙 인품이 좋아갖고 누구도 이재명을 했든 이낙연을 했든 저 사람은 편파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 그 당연히 민평년 쪽에서도 지지하죠. 더미래에서도 지지하죠. 친명 쪽에서도 지지하죠. 그러니까 유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천혁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또 뭐 합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또 내라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실수했다라고 하는 걸 대놓고 얘기해요. 어떻게 당대표를 사상과 이념과 입장이 달라도 우리의 당대표를 체포해가라고 검찰에게 목을 내주는 의원들이 어딨냐. 분통을 터뜨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거도 없는 수사. 예. 내가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무조건 부결이다 이거는. 자, 좀 나가볼게요. 예. 어제 민주당 최대 개파라고 하는 더미래가 이재명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해야 된다까지 나왔는데 예.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 예. 불신, 총선 공천 등에 대한 불신 해소에 나서라. 예. 그러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총장과 그러니까 그렇게 꼭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인적 쇄신이라고 할 만한 게 사무총장하고 전략기획위원장 바꿔달라. 그러면 비명계 쪽에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심판자 역할을 한 거죠. 이건 거래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래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래? 그럼 사무총장하고 전략기획위원장 자를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이 더미래가요. 더미래가 정말 중도적이거나 혹은 양쪽에 친명도 있고 친명도 있어요. 더미래에. 있다고 하고 진짜 진정성 있게 하면 차라리 당당하게 하세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 그만둬라. 얘기해버리면 됩니다. 그 얘기는 또 자신이 없어요. 당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참고로 홍익표 의원이요. 더미래 핵심적인 멤버예요. 이탄희 더미래 멤버입니다. 남인순 더미래 멤버예요. 그래서 더미래는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적 쇄신을 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조정식 그만두고 문진석 그만두고 사무총장 그만두고 전략기획위원장 그만두고 이걸 세게 밀어붙이기도 힘들어요. 거기는 여러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60명이 묶여있는 단체예요. 그다음에 초당적 선거구제 개편 거기도 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미래가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싶은 사람은 일부 있겠지만 본격적이고 노골적으로 흔들지는 또 못해요. 그 개파라고 부르기 좀 애매합니다. 공부 모임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애매합니다. 그리고 민평년도 이미 개파 모임의 성격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파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재명 흔드는 반명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 개파가? 예. 그건 개파가 아닙니다. 개파예요, 개파.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던 사람들 제외하고 예. 핵심은 한 10명 정도 보여요. 민주당의 길, 예. 뭐 이원욱이라든지 등등. 그거 최근에 이제 제가 또 파악을 했는데 찬성표 던진 17, 8명이요. 아니 그렇죠. 17, 8명. 요건 담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돌렸는데요. 한 사람이 다 돌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다 돌리지, 세 사람이 다 돌리지 않았고요. 그 중에 몇몇이 마크맨을 하나씩 붙였어요. 너는 누구에게 전화하고 너는 누구에게 전화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한다든지 하면 누구에게 누가 책임을 지고 전화 돌린 거 제가 다 압니다. 예를 들어갖고 서울에 있는 A라고 하는 의원에게 전화를 누가 돌렸어요. 그 돌린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에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니셜. 싫어요. 이상민 의원 그러잖아요. 전화 받았다고. 근데 이상민 의원이 전화 받았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화 돌린 흔적이 없어요. 뭐예요? 1대1 마크맨이죠. 여기 누가 맡아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원내대표 선거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한테 한 2~3명 정도 명단을 줘요. 너 친한 사람 뽑아봐. 전화 돌려. 이번에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인적 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익표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가 원내대표 들어가거든요.
원내대표 들어가게 되면 굳이 인적 쓰시 이런 거 필요할 거 없이 이제 자기 역할이 생기잖아요. 그럼 홍익표 의원요 조정식 의원하고 손발이 잘 맞아요. 자,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불리는 이름 하나를 대라면 아마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명들 모임 있잖아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번 가서 이렇게 거기까지 갔는데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대로는 총선 못 치른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총선을 치르면 총선 망한다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총선을 못 치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분들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요. 정말로 당을 걱정하고 이 상황에서 총선을 못 치르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필패다. 라고 하면요. 2008년에 이해찬 대표가 선택했던 길이 있습니다. 2008년에 이해찬 대표는 당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본인이? 예. 이분들 민주당의 길 있잖아요. 이분들 이렇게 하고 총선 못 치릅니다 하면 어차피 나가면 떨어질 게 뻔하니까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이면요.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현욱 등등을 해갖고 이 민주당 길을 주도하는 분들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 됩니다. 멋있는데? 아, 섹시해요. 정봉주만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0. 아니.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면 되죠. 아니 공천 받으려고 이러고 했는데 이걸 포기해요. 아니 불출마 선언해라. 너희가 당을 위하는 그 아주 살신성인의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박수를 보낸다. 불출마 선언해라. 그 윤석열 폭정이고 뭐고 내가 공천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서는 그 공천 망하고 총선 망하고 너네 다 떨어질 건데 떨어지는 굴욕을 느끼느니 자결의 길을 택하라. 이게 엄청 비열한 게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당원들 뜻과 상관없이 당원들의 비중도 높이지 말고 이재명 대표는 우리의 공천을 보장하라 이거잖아요. 사실은 숨어있는 그 행간이 그거잖아요. 보장하는 길을 그거 민주당의 길을 만들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초당적 그 선거제 개편 그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공천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민주당의 길에 대해서 난 저거 인재근 여사나 이런 분들이 저거 소송 걸었으면 좋겠는 게 저거 그 짝퉁이거든요. 우리가 80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과 싸울 때 그때 이 엄혹한 시대에 돌파구를 낸 게요. 김근태 의장입니다. 김근태 의장이 민청년에서 만든 기관지가 민주화의 길이에요. 어디서 그런 걸 본따고 민주당의 길을 그 고귀한 이름을 써먹냐고 이 쇼맨이더라. 민주당의 짐. 참, 아이고. 민주당의 흙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는 이야기를 이런 게 있거든요. 4년이라는 기간 짧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치인의 빚 이론. 이제 그것처럼 진짜 이 사람 되게 원내든 원내든 간에 열심히 싸웠어. 그럼 당원들은 이 사람 다시 한번 국회의원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빚 이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주로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대선 열심히 안 뛰고 결국에 또 벌써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공천 못 받겠거든요. 그럴 때는 당원들이 이 사람을 공천을 해서 배제시키는 게 당원 민주주의잖아요. 배제될 치욕을 피하기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하든지. 실현 가능성 0. 근데 그게 진짜 저는 푸나님 견해에 너무나 동의하는 게 2020년에 제가 출마하려고 그럴 때 당원들이요. 와 출마하라 막 이렇게 열기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러거든요. 지금처럼 저에게 많이 출마를 권하는 이 당원들이 이렇게 많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오랫동안 부채를 좀 쌓아놓고 있었구나. 지금은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요. 나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내가 박준영하고 남영희 열차한테 그랬어요. 나도 불출마 선언할까. 그러니까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뭐 해먹은 게 있어야지 불출마 선언하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를 모르시네. 알아요. 정봉주 복귀시키려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빚 때문에 내가 그랬다니까 저 감옥 가실 때 그때 당시에 내가 정봉주를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은 더 만들자. 그게 지금 이 방송의 이유의 이유. 근데 불출마 선언이요? 가능성 세월이 지금 제가 들판의 세월이 16년 차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과연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거든요. 지역은 어디로 가지? 만약 한다면? 그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 혼자 가만히 앉았고 소주 한 잔 마시면 과연 내가 저 여의도로 복귀할 수는 있을까? 고민은 많으시네 진짜. 예. 아이고 찌찌찌. 그래서 제가 에휴 뭐 복귀 하나 못하니 그러고 당원들과 이렇게 함께 새날 방송하고 정봉주 TV 하면서 여기 이런 것으로 좀 기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그 이야기예요. 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 나 같은 사람한테 출마하라고 해. 예. 근데 나는 국회의원으로 생각 같지가 않아요. 이게 또 재밌거든. 아니 난 국회의원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자, 예. 근데 오늘 무지하게 오래 했네. 한 잠깐 새날 방송의 특징이 여기서 하고 우리 방송을 또 올려도 15만 20만이 봐. 이게 왜 그러지? 우리 둘이 케미가 거의 네. 부부 같거든. 우리 집사람한테 쫓겨나겠는데. 그 브로맨스라고 합니다. 네, 브로맨스라 그러죠. 자, 이번 주말에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도 막 있고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예. 내부적으로 서로 힘을 합쳐 싸우고 예. 그리고 나서 적이 물러가고 이기고 나면 그때도 내부적으로 또 싸우고 예. 그것이 민주화의 과정인데 지금 뭔가 민주당이 잘못됐다 일부지만 굉장히 저는 소수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비명계 해봐야 서너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지금 반 정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푸나님 지금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푸나님한테 이게 지금 웹자보 하나 보냈거든요. 예. 이걸 지금 띄울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요 이번에 어떤 앱자보요? 맞아.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 마지막. 이거. 예. 보람 PDS 토요일 날 집회 그 웹자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 딸이 38명 해갖고 간신히 한 명 때문에 구속이 안 됐다. 체포가 안 됐다. 당대표가 그러는데 딸은 정할못이에요. 지금 이제 교환학생으로 해갖고 이제 서울대 들어와 있는데 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딸이 제일 유일하게 기억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옛날 노회찬 의원이 일본과 우리가 원수지만 외계인이 침입하게 되면 일본과 손을 잡고 맞서 싸워야 된다. 근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냈을 때 외계인이 침공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재명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명이나 같이 손잡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 한잔 마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그럼 반명 친명을 손잡고 막아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호 그 국힘 고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당대표를 구속시킨다, 체포한다는데 그걸 동의할 수가 있냐고. 그렇지. 아니, 그런 사람들이 뭔 국회의원을 해요? 웹자보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대일 구력외교 규탄 범국민대회. 저는 그 윤석열이 민주당이 장애 집회 하라고 아예 판 깔아준 거예요, 지금. 예. 저걸 어떻게 국회에서 해결합니까? 예. 국민과 같이 해결해야지. 저는 주제가를 이걸 해야 됐다. 판 깔아줬네. 에이, 참. 자, 여러분. 아마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날 시청자분들 나오실 거고요. 예.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정봉주 의원 참여하는 행사에 가시면 좋겠고요. 부산 거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 예. 근데 이 웹자보가 잘 안 보여요, 이게. 당에서 만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만드는 게 제일 잘 만들어. 이게 새날에서 만드는 게 제일 잘 만들어.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부산편. 여기는 이제 부산 백스코 컨벤셔널 1층 101호에서 2시 반부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새날에 중계는 할 거예요. 정봉주 TV에서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는 할 건데 여기 지금 가실 분들은 가시고 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촛불행동 촛불 집회가 이번 주는 집중 집회가 아닙니다. 서울 분들만 주로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 민주당 집회 저렇게 저 웹잡으로 쪼개서 올리는 걸 우리 PD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까? 아니 난 하시면서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 그 PD님은 뭘 하시나 했더니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지금. 이제 범국민이 아끼고 있는 PD입니다. 아니 밥을 식사를 잘 드시길래 밥값은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 뭔가 좀 내 스트레스가 풀리는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정치천재 정봉주 이야기 끝나기 전에요. 장대엽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다다음 주면 우리가 50회 되잖아요. 50회 무슨 뭘 해갖고
제가 한 10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면 안 될까? 그러셔도 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TV에서 그 광고하는 그 봉황이 있어요, 봉황. 그거 한 10개 여기서 해갖고 좀 나눠드리고 그런 거 안 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워낙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몇 년이 됐다 뭐 이런 거 막 행사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나한테 환갑잔치 하자 그랬고 환갑잔치 앞으로 17년 남았는데 뭐 벌써 하냐고. 그러니까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땡겨놔서 해야죠. 자, 정치천재 정봉주 48번째 방송 마치고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따가 7시에 정봉주 TV로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시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주 재밌는 분이 출연합니다. 누굽니까? 다음 주 화요일은? 예, 우리 민주당을 갖다 국힘으로 갖다 국힘에서 지금 낙동강 오리알된 분 계세요. 아, 그분? 예, 이연주. 이모 여사? 예, 이연주. 그래서 나오라 했더니 제가 진보 매천 안 나가는데 오라버니 매천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물러갔다가 새날은 이따가 4시 30분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